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유난히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길에 본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여 제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황홀한 빛깔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저녁 공기에 마음까지 차분해져서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너머 어스름한 빛이 거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갈증을 달랠 겸 시원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집안의 정적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광고 전화려니 하고 받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은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김태식 씨 어머니 되십니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 하나뿐인 제 아들 태식이의 이름을 모르는 남자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태식이 엄마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는 강원서 경찰서입니다. 아드님께서 운전 중에 사고가.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보셔야겠습니다. 그 뒤로 경찰이 무슨 말을 더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사고라는 단어 하나가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듯 꽝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줄도 모르고 지갑만 아무렇게나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떻게 택시를 잡았는지 기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도 흐릿합니다. 그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병원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달리고 있었어요. 응급실 가장 안쪽 하얀 천이 덮인 침대 위에 제 아들 태식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요. 저는 흐느끼며 다가가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라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 서은미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은미의 눈은 메마르고 표정은 담담했죠. 그녀는 제 귓가에 대고 충격적인 말을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그것보다 태식 씨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꽤 되는데 사망보험금은 보통 언제쯤 나온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아내가 할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은미의 팔을 뿌리치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은미의 눈빛은 슬픔이나 충격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갑고 이성적인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네 남편이 죽었는데 돈 얘기가 나와. 제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은미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머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현실을 생각해야죠. 당장 장례 치를 돈도 없고 앞으로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태식 씨가 자기 없으면 저 고생할까봐 보험 많이 들어놨다고 했어요. 그게 다 저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이었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보험금부터 챙기는 며느리. 과연 제 아들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장례는 정신없이 치러졌습니다.
은미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인 양실신할 듯이 울다가도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정한 얼굴로 돌아와 장례 절차 비용을 따지고 들었어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태식이의 친구들이 찾아와 저를 위로하며 태식이가 요즘 아내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은미는 어디선가 귀신같이 나타나 사람 죽은 마당에 무슨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여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죠. 발인을 마치고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지 고작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은미는 다짜고짜 저를 아들 내외가 살던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태식 씨 물건들 좀 정리해야겠어요. 빨리 치우고 이 집도 처분해야죠. 벌써? 아직 49제도 안 지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어머니는 답답하시네요. 언제까지 죽은 사람 물건 끌어안고 사실 거예요? 다 짐이에요, 짐. 빨리 버리고 새 출발해야죠. 저는 기가 막혔지만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저 여자 손에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이미 거대한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은미는 태식이가 아끼던 책들을 마구잡이로 구겨넣고 제가 작년 생일에 선물했던 좋은 옷들을 발로 발바봉투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달려가 은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터져 나왔어요. 이건 태식이가 밤새워 읽던 책들이야. 이건 내가 사준 옷이고. 너가 어떻게 네 남편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어. 그러자 은미는 제 손을 거칠게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아세요? 중고로 팔아봤자 똥값도 못 받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는 쓰레기라고요. 어머니가 뭔데 참견이세요? 이 집 주인은 이제 저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집에서 아들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은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태식이가 쓰던 서재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원목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식이가 독립할 때 큰맘 먹고 사준 아들이 가장 아끼던 가구였죠. 이 책장만큼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건 태식이가 가장 아끼던 거니까. 제가 말하자 은미는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습니다. 어머니, 그 무거운 걸 어디다 두시려고요? 버리는데도 돈 드는 거 아시죠? 그냥 버리고 가세요. 시끄럽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손 떼지 마. 저는 은미의 말을 무시하고 책장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무게였죠. 은미는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할 뿐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제가 낑낑거리며 책장을 벽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장이 있던 뒤쪽 벽,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벽지 한가운데에 네모 반듯한 모양의 작은 철문이 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정용 소형 금고였어요. 이건 뭐지? 세상에.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평생 저런 것이 아들 집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은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저기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둬요, 어머니. 은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그런 반응은 오히려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금고로 다가가 다이얼을 매만졌습니다. 태식이는 어릴 적부터 중요한 물건은 꼭 저와 공유하는 비밀 장소에 숨겨두곤 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는 언제나 똑같았죠. 제 생일 4자리와 태식이 자신의 생일 4자리를 합친 8개의 숫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제 생일 0315, 그리고 아들 태식이의 생일 1024. 마지막 숫자를 맞추고 손잡이를 돌리자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만지지 마세요. 은미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금고 안을 들여다본 제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통장 몇 개, 그리고 작은 녹음기 같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중 가장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보험 증서였어요. 피보험자는 제 아들 김태식,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은 며느리 서은미.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가입 날짜가 불과 2달 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도 꺼내보았어요. 전부 똑같은 종류의 사망보험 증서였고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액수를 전부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보험금부터 묻던 며느리의 얼굴, 아들의 유품을 쓰레기처럼 내던지던 그 무자비한 손길,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이 수많은 사망보험 증서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3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112.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거 끊어요. 은미가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있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금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죠? 지금 저희 아들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아들이 이상한 일에 엮였던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112에 신고를 마치자 서은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 그대로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을 쓰다가 또다시 저를 원망하며 저주를 퍼붓는 등 마치 한 편의 광기 어린 연극을 보는 듯 했습니다. 동생 민혜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질렸다는 듯 제 앞을 가로막고 섰죠. 형님, 그만해요. 이제 와서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경찰이 오면 형님이 한 짓이 뭔지 다 밝혀지게 될 거예요. 아가씨는 빠져. 네가 뭘 안다고 나서. 어머니,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냥 제가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어머니가 홧김에 신고했다고 그렇게만 말해주세요. 네. 저 이대로 인생 망치기 싫어요. 하늘에 있는 태식 씨도 이걸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은미는 죽은 아들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어요. 오히려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저 금고 안에 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무언가일 거라는 확신만 더해졌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떳떳하다면 경찰이 와도 두려울 게 없겠지. 하늘에 있는 내 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꾸나.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파트 단지 아래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은미의 얼굴은 하얗게,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민혜가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은 나이가 지긋하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중년의 형사와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젊은 형사
두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박진우 형사라고 소개한 중년 형사는 거실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은미, 그리고 활짝 열린 금고를 차례로 훑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민자 씨 되십니까? 신고 내용이 아드님의 사망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방을 가리키며 말했죠. 아들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 책장 뒤에서 저 금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저는 금고 앞에 흩어놓았던 서류 뭉치들을 집어들어 박 형사님에게 건넸습니다. 젊은 김 형사가 옆에서 부지런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증거물 사진을 찍는 동안 박 형사님은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미간주름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사망보험금 증서로군요. 피보험자는 고 김태식 씨, 수혜자는 모두 배우자인 서은미 씨. 그런데 액수가 일반적인 상식선을 훨씬 뛰어넘는군요. 가입 일자도 대부분 사고가 나기 직전 석 달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요. 박 형사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은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은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가면을 바꿔 쓰고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인 양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남편이 평소에 출장도 잦고 운전도 험하게 하는 편이라 늘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아주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겨진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끔찍한 혐의를 씌울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모함이에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능숙하고 처절해서 옆에 있던 젊은 김 형사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그는 오히려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까? 아드님의 유산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거나. 그 순간 옆에 있던 미네가 발끈해서 소리쳤어요. 형사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언니가 돈 때문에 조카 며느리를 모함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박 형사님이 젊은 형사의 팔을 잡아 말리며 다시 제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형사, 신뢰되는 질문은 삼가게. 어머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 증서 말고 어머님께서 며느님을 의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형사님, 저 안에 물건이 더 있어요. 저것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인지 저 여자의 가증스러운 연기가 사실인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젊은 김 형사가 제 말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금고 안으로 손을 넣어 남아있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과 카드 명세서 뭉치, 그리고 손바닥만 한 검은색 디지털 녹음기. 박 형사님은 녹음기를 받아들고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의미심장한 눈으로 은미를 잠시 바라보았어요. 은미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은미 씨, 이 녹음 파일을 재생해도 되겠습니까? 은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박 형사님은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아들 태식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은미야,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했잖아. 왜 자꾸 내 말을 피하는 거야?
내가 당신 몰래 대출받은 거 알아내려고 서류 찾다가 우연히 봤어. 왜 나 몰래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그것도 전부 내가 죽어야만 돈이 나오는 사망보험으로만. 나 요즘 당신이 무서워. 밤에 당신이 내 옆에 누워있는 것조차 소름이 끼쳐.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차갑고 냉정한 은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어요. 오빠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이 사업한다고 대출받아서 내 앞으로 돌려놓은 빚은 생각 안 해? 그리고 내가 언제 오빠 죽으라고 빌었어? 다 오빠 걱정돼서 그런 거지. 만에 하나 혹시라도 오빠가 사고라도 나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다 오빠 위에서 드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마치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처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빚이 사라지고 당신 손에는 수십억이 생긴다는 계산 끝낸 거 아니야? 됐어. 말이 안 통하네. 피곤하니까 그만 좀 해. 그리고 그 녹음기 당장 이리 내놔. 별걸 다 녹음하고 난리야. 기분 나쁘게. 내놓으라고.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들리는 몸싸움을 하는 듯한 격한 소리와 함께 녹음 파일이 종료되었어요. 방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형사님은 조용히 녹음기를 내려놓고는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은미를 바라보았어요. 아까까지 저를 의심하던 젊은 김 형사 역시 충격적인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서은미 씨,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남편분은 명백히 당신에게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들리지 않는군요. 은미는 이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아들이 남긴 그 목소리 하나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형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통장들과 카드 명세서 뭉치도 확인해 보시죠. 저 여자가 왜 그렇게 돈이 필요했는지, 왜 남편의 목숨값까지 탐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을 겁니다. 박 형사님은 말없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은미의 이름으로 된 각종 대출 서류와 카드 명세서였어요. 첫 장을 넘긴 박 형사님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명품 쇼핑으로 인한 카드값 연체 내역, 여러 금융권에서 끌어다 쓴 마이너스 대출, 심지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사채 계약서까지. 그녀의 빚은 일반적인 사람이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특히 형사들의 눈길을 끈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좌로 밤낮 없이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었어요. 그 중에는 정선 VIP룸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도 선명했습니다. 노름의 명품 쇼핑의 사채까지. 빚이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이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인 김태식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박 형사님의 마지막 추궁에 은미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 역시 직감한 것이겠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서은미 씨, 지금부터 당신을 남편 김태식 씨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 형사님은 은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은미의 양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두 형사에게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기나긴 싸움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어요. 서은미가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신문 사회면과 인터넷 뉴스를 도배했어요. 사람들은 악녀 며느리의 끔찍한 보험 사기극이라며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죠. 아니나 다를까 은미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딸을 구해내기 위해 백방으로 돈을 끌어모은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은미의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주장과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며 서은미 씨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피해자이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저를 천하의 몹쓸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가려는 끔찍한 여론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은미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방송 인터뷰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시어머니 분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셨어요. 결혼 초부터 은미를 엄청나게 구박하고 돈 문제로 들들 볶았다고 들었어요. 태식 씨가 효자이긴 한데 너무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서 항상 어머니랑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은미가 중간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결국 아들 보험금이랑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착한 며느리한테 누명을 씌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저를 향한 온갖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돈에 눈이 먼 독한 시어머니, 아들 잡아먹고 며느리까지 잡는 마녀 같은 끔찍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생 민혜는 기사를 보고 분노해서 당장이라도 저 인터뷰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동생을 말렸습니다. 민혜야, 괜찮아. 저들이 거짓으로 높은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나중에 무너질 때 더 처참할 뿐이야. 우리는 굳이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 없어.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저들의 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면 그만이야.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비열한 여론전에 제 분노와 투지는 더욱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경찰의 수사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은미의 거짓말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아들 태식이의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는 은미의 빚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꼼꼼하게 추적했죠. 그러다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식이는 월급날이 되면 매달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은미의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미는 늘 제게 돈이 없다며 징징댔고 태식이 친구들에게도 남편 월급이 적어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있었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은미의 계좌로 들어간 그 돈이 다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추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은미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졌고 저는 은미의 모든 계좌 내역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서류를 받아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은미는 태식이에게서 받은 1,000만 원을 며칠도 안 돼서 전부 다른 곳으로 송금하고 있었어요. 그중 절반은 명품 쇼핑이나 피부과 시술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아주 주기적으로 안치수라는 이름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흐름은 마치 누군가에게 상납이라도 하듯 아주 일정하고 정확했어요. 심지어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안치수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치수, 대체 누구일까? 저는 그 이름을 노트에 크게 적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패턴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것은 명백히 생활비를 대주거나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한 상납에 가까웠죠. 저는 이 안치수라는 인물이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쥔 며느리의 공범이자 내연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박진우 형사님에게 전송했어요. 형사님, 서은미의 계좌에서 이런 수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안치수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이번 사건의 공범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은미의 거짓 친구들이 만들어낸 불쌍한 며느리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해 저는 태식이의 진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태식이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유치원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진짜배기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연락을 받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저는 그들을 한적한 카페에 모아놓고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친구들은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미처 몰랐던 태식이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 대해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와 가장 친했던 친구, 상훈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서은미 씨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요. 결혼하고 나서 태식이가 저희랑 술 한잔 할 때마다 늘 돈 걱정뿐이었어요. 자기가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아내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서은미 씨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졸랐는데 태식이가 돈이 없다고 거절했더니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끊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태식이가 저희한테 돈을 빌려서 그 가방을 사줬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또 다른 친구 민준 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대리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아내가 사랑스럽지가 않고 무섭다고요.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로 둘러대고 밤마다 몰래 베란다에 나가서 어떤 남자랑 속삭이듯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다가가면 황급히 끊어버린다고요. 자기가 마치 돈 버는 기계, ATM 기기가 된 것 같다고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때 제가 그냥 힘내라고만 하고 흘려들은 게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은 은미 측이 주장하는 행복했던 부부라는 주장이 얼마나 완벽한 거짓인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친구들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그들에게 법정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죽은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기꺼이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렇게 모은 증거 자료들과 증인 명단을 들고 다시 박 형사님과 담당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내민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검사의 표정이 한결 진지해졌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께서 찾아오신 이 증거들 덕분에 서은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희도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안치수라는 인물의 행방을 좇고 있습니다. 서은미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추적한 결과 두 사람이 아주 밀접한 내연 관계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으니 곧 꼬리가 잡힐 겁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니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제 속이 조금은 진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공범의 존재와 범행 동기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가장 중요한 제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님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추락 사고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고의 진실을, 서은미의 완벽한 범죄 계획을 제 손으로 직접 까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폐차 직전의 상태로 경찰서 증거물 보관소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아들의 마지막 자동차에 있을 거라고 직감했죠. 이제 그 끔찍한 쇳덩어리를 마주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어요. 서은미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방패 삼아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었죠. 잠적한 내연남 안치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바이러스처럼 제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제 아들의 죽음이 여전히 불의의 사고로 공식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 오명을 제 손으로 직접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사 결과만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이 공식적인 절차에 얽매여 움직이지 못한다면 제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라도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박진우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는 아들의 사고 차량을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처음에는 규정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어요.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식을 모두 마친 차량입니다. 차량 노후로 인한 브레이크 오일 호스 파열로 인한 사고로 최종 결론이 났고요. 어머님께서 사설 전문가를 통해 다시 조사를 하신다고 해도 공식적인 결과를 뒤집을 만한 다른 무언가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형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이대로는 억울해서 제 아들을 편히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봐야 후회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단 하루만,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차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주세요. 이건 제 아들의 마지막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처절함이 전해졌던 걸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박 형사님도 결국 제가 책임질 테니 딱 하루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절대 수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제 부탁을 어렵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정비와 사고 감식 분야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최고의 자리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 박철곤 명장님이었죠. 그는 성격이 괴팍하고 좀처럼 남의 일에는 나서지 않는 웬고집으로 유명해서 찾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그의 집 주소를 알아내 무작정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며칠이고 그의 집 대문 앞에서 그가 마음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렸어요. 제 사정을 전해들은 박 명장님은 처음에는 경찰과 국과수의 판단을 믿으시오. 노인네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라며 저를 매몰차게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흙바닥에 무릎까지 꿇는 제 절박한 모습을 보고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만 일어나시오.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어머님 아드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갑시다. 약속한 날, 저는 박 명장님과 함께 사고 차량이 보관된 경찰서의 거대한 증거물 보관 창고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창고 안쪽 수많은 사고 차량들 사이에서도 유독 처참한 모습으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지고 부서진 제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 끔찍한 쇳덩어리를 보는 순간 또다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안에서 내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였으니까요. 박 명장님은 묵묵히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곧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각종 전문가용 장비가 담긴 육중한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노련한 외과 의사처럼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차의 잔해를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부서진 차체와 엔진, 깨진 유리 조각, 터져버린 타이어는 물론 좌석 시트에 남은 희미한 흔적까지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을 멈추고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명장님은 차의 하부로 기어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은 초조함에 타들어갔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불안감이 저를 덮치려 할 때 그가 마침내 차 밑에서 빠져나오며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의 기름때 묻은 손에는 낡고 작은 금속 고무 호스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리 와서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아드님 차의 브레이크 오일 호스입니다. 국과수에서는 이게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오래되고 낡아서 자연적으로 터졌다고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잘못된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니, 아주 교묘하게 조작된 진실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박 명장님은 호스의 절단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주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절단면을 아주 자세히 보면 한쪽은 높은 압력으로 인해 불규칙하게 찢겨나가며 터진 흔적이 보입니다. 국과수에서는 아마 이 부분만 보고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 단면을 보십시오. 아주 미세하지만 마치 예리한 커터칼 같은 도구로 여러 번 아주 정교하게 그어놓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손상입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브레이크 호스가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계점까지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두면 평상시에 시내에서 살살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산길 내리막 같은 곳에서 당황해서 급하게 아주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인위적으로 약해진 이 부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갑자기 먹통이 되니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 후에는 보시다시피 그냥 낡은 부품이 터져서 일어난 단순 정비 불량 사고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세심하게 의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찾아내기 힘든 완벽한 범죄 수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바로 이 악마 같은 수법에 희생당한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산길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제 아들이 느꼈을 그 끔찍한 공포와 절망이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어요.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명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명장님, 그럼 이걸로 제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걸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국과수의 공식 결과를 뒤집고 재수사를 요청할 충분하고도 남는 명분이 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의도된 겁니다. 저는 박 명장님의 손을 붙잡고 허리를 숙여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님을 증명할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은미나 그 내연남 안치수가 직접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이렇게까지 전문적이고 정교한 조작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닐 겁니다. 분명 자동차 정비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전문가, 제3의 조력자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다시 아들의 집, 그 지옥 같은 사건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거해가지 않았던 금고 안의 나머지 서류 뭉치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보험 증서와 통장들 밑에 아무렇게나 깔려있던 수많은 영수증과 고지서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닥에 펼쳐놓고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이 어떤 빛바랜 영수증 한 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스피드 오토라는 낯선 이름의 정비소에서 발급한 엔진 오일 교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정비소의 주소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천 외곽의 허름한 공단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태식이는 늘 집 근처의 단골 카센터만 이용했었는데 말이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영수증에 찍힌 날짜가 바로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불과 이틀 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박진우 형사님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박 명장님이 발견한 사실과 이 의문의 영수증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박 형사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그 영수증에 적힌 주소로 출동하겠습니다. 어머님도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저와 박 형사님은 곧바로 영수증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듯한 낡고 음산한 분위기의 공업단지였어요. 주소지에 도착하니 셔터가 굳게 내려진 허름한 정비소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스피드 오토라는 간판은 이미 녹이 슬어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었죠. 누가 봐도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유령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범행을 위해 잠시 이용하고 이미 도망치고 없군요. 박 형사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허탈함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마지막 단서를 놓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비소길 건너편에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 처마 밑에 달려있는 먼지 쌓인 둥근 CCTV 카메라를 보았어요. 형사님, 저기 편의점에 CCTV가 있어요. 저 카메라가 정비소 입구를 정확히 비추고 있어요. 저기에 분명 무언가가 찍혔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곧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잠들어 있던 주인 아주머니를 깨워 사정을 설명하고 사고 이틀 전 날짜의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경찰의 협조 요청에 투덜거리면서도 컴퓨터를 켜서 그날의 영상을 찾아주었어요. 작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고 거친 화질의 흑백 영상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 아들의 익숙한 흰색 세단 한 대가 문제의 그 스피드 오토 정비소 안으로 스르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두 사람의 인형이 내렸어요. 한 명은 긴 머리의 여자, 바로 제 며느리 서은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서 아주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남자. 바로 경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잠적한 내연남 안치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데이트라도 하는 연인처럼 웃고 떠들며 정비소 안으로 사라졌고 몇 시간 뒤 다시 나타나 함께 차를 몰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은미와 안치수가 공모하여 제3의 인물인 유령 정비소 사장과 함께 아들의 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조작했던 겁니다. 잡았다. 제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박 형사님 역시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이 CCTV 영상은 서은미와 그 공범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은미와 내연남 안치수가 함께 유령 정비소에 드나드는 CCTV 영상을 확보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박 형사님은 제게 이 영상은 두 사람이 그 시간,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는 되지만 차를 직접 조작했다는 행위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분명 정비소 사장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비소 사장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고요. 재판까지 가려면 저들의 범행 동기와 계획을 입증할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옳았어요. 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증거 불충분으로 범인에게 유리하게 뒤집히는지를 똑똑히 봐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의 마지막 조각, 저 악마들의 추악한 계획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무엇을 더 찾아야 할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은미가 태식이의 노트북을 가리키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고장나서 안 켜져요. 버리세요.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했죠. 태식이는 자신의 물건, 특히 전자기기 같은 것은 병적으로 아끼고 관리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노트북을 고장난 채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하던 은미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지만 박 형사님의 허락을 받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곧장 태식이의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은미의 말대로 전원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는 중요한 자료는 언제나 여러 곳에 백업해두는 철두철미한 성격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금고 안 서류 뭉치들 밑에 깔려있던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경찰에게 증거물로 넘겼었죠. 저는 즉시 박 형사님에게 연락해 증거물로 보관 중인 그 USB를 잠시 돌려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박 형사님은 의아해하면서도 제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USB를 손에 넣은 저는 다시 아들의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의 USB 포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듯이 잠잠하던 노트북이 삐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생명을 얻은 듯 부팅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그 USB가 이 노트북을 깨우는 유일한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화면에는 일반적인 윈도우 로고가 아닌 낯선 보안 프로그램의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막막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식이가 평생 사용해온 비밀번호는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릴 적 아들에게 선물했던 첫 강아지의 이름, 해피. 그리고 그 강아지가 우리 가족이 된 날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해피0817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화면이 바뀌며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제 심장을 먹게 만든 그 폴더의 이름은 바로 이혼 준비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폴더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마치 아들의 유언을 읽는 심정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어떤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화면 가득 빽빽한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은미의 카드 사용 내역, 대출 내역, 그리고 사치품 구매 목록을 태식이가 직접 정리해 놓은 장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할부 개월 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죠. 제가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며느리의 빚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숫자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압축 파일을 열었습니다. 압축을 풀자 수십 장의 사진 파일이 나타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 은미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CCTV 영상에 나왔던 내연남, 안치수였죠. 다른 사진들에는 두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거나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사진들을 어떤 심정으로 저장해 두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혼 소송을 위해 흥신소의 의뢰에서 받은 사진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가장 철렁하게 만든 것은 어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와 변호사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자꾸만 빚이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제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까지 여러 개 가입한 걸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마치 제가 죽기라도 바라는 사람처럼요. 아들의 겁에 질린 목소리에 이어 변호사의 낮고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식 선생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의 채무 상태나 거액의 사망보험금은 이혼 소송에서도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선생님의 신변 안전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당분간 집을 나와서 따로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아내를 자극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경고는 마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악마의 손에 희생되고 만 것이었죠. 저는 키보드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TOMOM, DOCX라는 이름의 워드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들이 제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화면 가득 아들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겠죠. 엄마에게 이런 짐을 안겨주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못난 아들이라 미안해. 처음에 서은미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외로웠던 제 삶에 나타난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했죠.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던 거
지금은 너무나 후회돼. 엄마 말이 다 옳았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 그녀의 사치와 거짓말은 끝이 없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내가 밤새워 일해서 번 돈은 전부 그녀의 명품과 노름 빚을 갚는 데 쓰였어. 그래도 참았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더 이상 남편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 마치 걸어다니는 돈다발을 보는 듯한 차갑고 섬뜩한 눈이었지. 그리고 나 몰래 내 앞으로 들어놓은 수많은 사망보험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 그녀는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매일 밤 그녀가 내 옆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공포스러워. 그녀가 타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두려워.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탈출해서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냥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만약 엄마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건 내가 그녀에게서 벗어나는데 실패했다는 뜻일 거야. 엄마, 부탁이야. 제발 내 죽음의 진실을 밝혀줘. 저 악마 같은 여자가 내 보험금을 타서 다른 남자와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꼴은 죽어서도 볼 수 없어.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미안해, 엄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다음 생에는 꼭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 영원한 엄마 아들, 태식이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슬픔과 분노, 미안함이 뒤섞여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 편지는 아들의 유서이자 제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담긴 모든 파일들을 제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혼 준비 폴더, 재무 기록, 외도 사진, 변호사 상담 녹음,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편지까지. 이것이야말로 서은미의 목에 밧줄을 감을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저 여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아들이 느꼈던 공포와 절망을 저 여자도 똑같이, 아니 그 몇 배로 느끼게 해주리라. 가장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등 뒤에 비수를 꽂아주리라.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냥을 지휘하는 가장 잔인하고 냉정한 사냥꾼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증거들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들고 박 형사님과 담당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편지와 변호사 상담 녹음 파일을 확인한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어요. 특히 태식이가 죽기 직전 느꼈던 공포와 이혼 및 신변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은미의 단순 사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즉시 안치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서은미에 대한 압박 수사도 다시 시작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분명 입을 맞추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려 할 것이 뻔했어요. 저는 저 둘의 신뢰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첫 번째 목표는 잠적한 내연남, 안치수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쫓고 있었지만 사채업과 연관된 전과자답게 꼬리를 잡히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안치수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태식이의 친구들 중 발이 넓은 친구에게 부탁하여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치수는 강남의 불법 노름장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상습 노름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보를 얻은 저는 곧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나서는 것은 위험했기에 저는 믿을 만한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치수가 자주 출몰하는 노름장에 가서 소문을 하나 퍼뜨려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서은미가 이번 사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문을 내주세요. 그리고 그 변호사의 전략은 서은미가 안치수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안치수가 주도한 일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요. 서은미가 모든 죄를 안치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동정표를 얻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퍼뜨려 주세요. 이것은 안치수 같은 인간에게 가장 잘 먹힐 치명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공범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만 독박을 쓸 수 있다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제 예상대로 소문은 며칠 만에 암흑가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초조해진 것은 서은미 쪽이었습니다. 안치수와 연락이 끊기고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거라는 소문이 돌자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는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 다급한 은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은미예요.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제발요. 목소리에는 지난번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너랑 할 얘기가 뭐가 있지? 난 이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가 있으세요.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망해요.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저는 약속 장소로 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최고 성능의 소형 녹음기를 켜두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박 형사님에게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두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곧이어 은미가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얼굴은 푸석했고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녀는 제 앞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인정할게요. 대신 어머니도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돕다니? 내가 뭘 도울 수 있는데? 태식 씨 사망 보험금이요. 그거 나오면 제가 절반, 아니 70%를 어머니께 드릴게요.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신 지금이라도 경찰한테 가서 모든 게 오해였다고 제가 아들 잃은 슬픔에 잠시 정신이 이상해져서 며느리를 오해한 거라고 말해주세요. 네.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을 가지고 저와 흥정을 하려는 그 모습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숨기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떠보았습니다. 돈이라 솔깃한 제안이긴 하구나. 그런데 내가 널 어떻게 믿지? 그리고 너 혼자 한 짓도 아니잖아. 그 안치수라는 남자, 그 남자는 어떡하고? 나중에 그 남자가 풀려나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라고.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안치수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여 그녀의 입에서 공범의 존재를 스스로 실토하게 만드는 것. 제 미끼를 은미는 덥석 물었습니다. 그 사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 모든 건 다 그 사람이 꾸민 일이라고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차에 손을 댄 것도 그 사람이고 저를 협박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것도 다 그놈 짓이라고요. 저는 정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피해자예요. 아, 그래. 그럼 차를 망가뜨린 건 안치수가 맞다는 거구나. 너는 옆에서 그냥 지켜만 봤고. 저는 확인 사살을 하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은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옆에만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순간 은미는 자신의 말이 가진 의미를 깨달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안치수가 범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전부 자백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 속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다. 네 말은 잘 알겠으니 일단 생각해보마.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카페를 빠져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박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방금 전 인천공항에서 안치수를 검거했습니다. 가짜 여권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퍼뜨리신 소문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은미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죗값을 치를까봐 두려워서 도망치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님에게 말했죠. 형사님, 저에게도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서은미가 자기 입으로 모든 걸 실토한 녹음 파일입니다. 이제 발뺌은 못할 겁니다. 며칠 뒤 TV 뉴스에서는 안치수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은미가 먼저 거액의 보험금을 타서 노름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자고 유혹했다며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 모든 계획은 서은미가 주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과 안치수의 자백,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 앞에 서은미는 결국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유치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서은미의 모습이 TV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저는 억울해요. 안치수에게 협박당했어요. 라고 울부짖고 있었죠. 그 뻔뻔한 모습을 보며 저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법정에서도 저렇게 동정심에 호소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그녀가 쓰고 있는 그 추악한 위선의 가면을 완벽하게 부숴버릴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은미와 안치수가 구속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서은미를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 없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안치수라는 포악한 사채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지배를 당했으며 그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라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 전략은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부 언론과 대중은 서은미의 젊고 연약해 보이는 외모에 속아 그녀에게 동정적인 여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은미의 부모님은 방송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딸은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입니다.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아이가 절대 아니에요. 나쁜 놈한테 잘못 걸려서 인생을 망친 겁니다. 저희 딸도 피해자입니다. 제발 저희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들의 뻔뻔한 연기를 TV로 지켜보면서 저는 분노에 치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저지른 끔찍한 죄는 외면한 채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저렇게까지 여론을 조작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내 아들은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든 자기 딸을 구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죠. 저는 이대로 재판을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은미가 조종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휘한 냉혈한 주모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녀의 위선적인 가면을 산산조각 낼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저는 며칠 밤낮으로 아들이 남긴 노트북과 서류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마지막 편지 속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그녀가 타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두려워. 커피. 문득 아들이 사고를 당하던 그날 아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태식이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어.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밥을 차려주고 출근하는 길에 마시라며 텀블러에 커피까지 직접 타줬지. 그땐 그게 마지막 배웅인 줄도 모르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섬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아들이 떠나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을 아파트 주차장의 CCTV. 저는 곧바로 박 형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의 주차장 CCTV를 확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고 당일 아침 시간대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CCTV 말입니까?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영상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발요. 거기에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제 간절한 부탁에 박 형사님은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제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행히 해당 아파트는 보안상의 이유로 CCTV 영상을 석 달간 보관하고 있었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사고 당일의 영상을 무사히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검사 그리고 박 형사님과 함께 경찰서의 영상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커다란 모니터 화면에 그날 아침의 주차장 풍경이 펼쳐졌어요. 제 아들의 차가 주차된 구역을 확대하자 곧이어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이는 차에 시동을 걸고 잠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서은미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색 텀블러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고 창문이 열리자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식이에게 터블러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깜빡했네. 운전하면서 마셔요. 오늘 발표 잘하고 와. 영상에는 소리가 담겨 있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태식이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이었죠. 태식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텀블러를 받아들고는 손을 흔들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녀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인꼬 부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 형사님과 검사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계속 지켜보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을 멈추게 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방금 전까지 천사처럼 웃고 있던 서은미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사라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딱딱한 마네킹 같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사랑스러움과 걱정이 가득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섬뜩할 정도의 무감각과 경멸 그리고 희미한 조소가 어려 있었죠.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한번 툭 털어내고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몸을 돌려 아파트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표정의 변화는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마치 가면을 바꿔 쓰듯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상 분석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100마디 말로 쌓아 올린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소리도 없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저것은 협박당하는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방금 전까지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남편을 배웅하던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온 악마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검사는 낮은 탄식과 함께 욕설을 내뱉었고 박 형사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끝났군요. 이 영상 하나면 배심원들 그 누구도 저 여자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소름이 끼치는군요. 저는 말없이 모니터 속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굳어버린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시가 보이니? 엄마가 드디어 찾아냈어. 네가 마지막으로 본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을 엄마가 찾아냈단다. 이제 더 이상 저 악마가 네 죽음을 모욕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을 거야. 저는 검사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재판 최후 변론이 끝나고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공개해 주십시오. 저 여자가 가장 간절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로 동정을 호소할 때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 영상을 틀어주세요. 저 위선자의 가면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벗겨주십시오. 검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법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 분석실을 나오며 차가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에게 내려질 비참하고 처절한 심판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은 동이 트기도 전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를 든 유튜버들, 그리고 이 떠들썩한 재판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로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사건은 언론이 붙인 악녀 며느리의 수십억 보험금과 남편 의문사 미스터리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연일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온 국민의 관심이 이 차가운 법정 안으로 핏줄처럼 모여들고 있었죠. 저는 수백 대의 카메라가 터뜨리는 불빛의 파도 속을 등대처럼 묵묵히 헤치며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은미의 부모가 돈으로 사주한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제 얼굴 사진이 박힌 피켓을 흔들며 악을 쓰고 있었어요. 아들 유산 가로채고 며느리에게 누명 씌운다. 악마 시어머니 서민자를 구속하라. 저들의 저열한 외침은 잠시 후 법정 안에서 밝혀질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질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서은미와 안치수에게로 향해 있었죠. 안치수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서은미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초라해 보이려는 듯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하얀 원피스에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녀린 모습으로 때때로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포악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조종당한 비운의 여인 그 자체였죠. 그 가증스럽고 역겨운 연기에 저는 속으로 차가운 냉소를 삼켰습니다. 어디 그 연기가 언제까지 갈지 한번 보자꾸나.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나자
곧바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호명된 것은 내연남 안치수였어요. 교도관에게 이끌려 증인석에 선 그는 검사의 질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막힘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서은미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이번 사건 계획은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똑바로 대답하세요. 안치수는 잠시 망설이다. 피고인석에서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서은미를 애써 외면하며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서은미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이 수십억인데 그 돈만 있으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아무도 모르는 외국으로 떠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제가 노름 빚에 시달릴 때마다 제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부추겼습니다. 피고인 서은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안치수는 피식하고 기가 막힌다는 듯한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협박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여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자기 영혼이라도 팔아넘길 여자입니다. 제가 노름으로 돈을 잃고 힘들어하자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빠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그랬어. 이럴 거면 차라리 내 남편이라도 어떻게 해봐. 그럼 이 모든 게 해결되잖아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치밀한 방법을 인터넷으로 밤새 검색해서 알아보고 유령 정비소를 수소문해서 제게 알려준 것도 전부 서은미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 여자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여자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안치수의 증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질수록 방청석은 충격으로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은미는 거짓말. 저 인간이 날 모함하는 거야. 다 거짓말이야. 라고 울부짖다가 재판장의 엄한 제지를 받기도 했죠. 그녀가 공들여 쌓아올린 가녀린 피해자라는 가면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몇 증인들의 신문이 더 이어진 후 마침내 제 이름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인 서민자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오히려 더없이 평온했죠. 저는 똑바로 판사와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차가운 땅 속에 묻힌 내 아들의 마지막 절규이자 이 땅의 모든 아들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검사는 저를 배려하듯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 처음 며느리인 피고인 서은미를 의심하게 되셨나요? 제 아들이 죽던 날 병원 응급실에서였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게 다가와 사망보험금이 언제 나오냐고 묻더군요. 그 차갑고 이질적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의 일들을, 제가 겪고 보고 발견했던 모든 것들을, 제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마치 다큐멘터리 필름을 상영하듯 사실 그대로를 법정 안에 펼쳐놓았어요. 아들의 유품을 쓰레기처럼 내던지던 며느리의 잔인한 모습, 책장 뒤에서 운명처럼 발견된 비밀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억 원의 사망보험 증서와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의 사치와 노름을 위해 짊어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빚의 실체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아드님의 노트북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아드님께서 증인께 남긴 마지막 편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아드님께서 편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사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잠시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저 악마에게 동정의 여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아들의 마지막 말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제 아들은 편지에서 아내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보는 눈빛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마치 걸어다니는 돈다발 혹은 곧 처리해야 할 장애물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타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달라고. 저 악마 같은 여자가 자신의 죽음을 발판 삼아 다른 남자와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끔찍한 꼴은 죽어서도 볼 수 없다고 제게 애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배심원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함께 여성 배심원 몇몇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피고인석의 서은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가늘게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계산된 연기인지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사는 이 지루하고 긴 재판의 마침표를 찍을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 서은미 측이 주장하는 불행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기만적인 거짓말인지 단 하나의 영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 증거로 제출합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 설치된 2개의 대형 스크린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의 주차장 CCTV 영상이었어요. 사고 당일 아침 태식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화면 속에서 서은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다정한 아내의 얼굴로 출근하는 남편에게 달려가 웃으며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건네고 그의 볼에 사랑이 가득 담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판사와 배심원들을 쳐다보았죠. 저 모습이야말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의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들의 차가 주차장 코너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서은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마치 물감이 씻겨나가듯 증발해버리는 장면이 화면 가득 초고화질로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천사 같던 미소와 사랑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단일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딱딱한 경멸과 냉소,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마저 뒤섞인 섬뜩한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죠. 그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표정의 변화는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마치 연극이 끝난 배우가 무대 뒤에서 가면을 벗어 던지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방청석에 누군가가 짧은 비명을 내뱉었고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법정은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배심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스크린과 피고인석을 번갈아 응시했고 기자들은 마치 홀린 것처럼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서은미는 자신의 진짜 얼굴, 그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패닉에 빠진 듯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저 영상은 조작된 거야. 합성이라고. 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미친 듯이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사색이 된 얼굴로 땀만 뻘뻘 흘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검사는 그런 그녀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저 얼굴이 바로 피고인 서은미의 진짜 얼굴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계략대로 죽으러 가는 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배웅하며 자신이 정교하게 설계한 덫에 먹잇감이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확인하고 더없이 차가운 만족감에 젖어 있는 잔인한 사냥꾼의 얼굴입니다. 이런 자에게 단 1%의 동정의 여지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의 이름으로 인간의 탈을 쓴 저 악마에게 가장 엄중하고 무거운 심판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거대한 분노와 경악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조용히 증인석에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제 역할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에게 내려질 법의 냉엄한 심판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일뿐이었어요. 저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태식아, 봤지?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검사의 최후 변론과 거의 항변을 포기한 듯한 변호인의 형식적인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어요.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1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죠. 저는 법정 안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밖으로 나와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파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손을 잡고 처음 걸음마를 떼던 아들의 모습, 까까머리 중학생이 되어 제게 처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모습, 그리고 며느리라며 저 여자를 제 앞에 데려왔던 그날의 풍경까지. 좋았던 기억과 지옥 같았던 기억들이 뒤섞여 저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버텼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내 아들을 2번 고통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침내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고 배심원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그의 입을 주목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더없이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평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 서은미가 자신의 남편인 고 김태식 씨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하여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합니다. 그 유죄라는 단어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와 하는 거대한 함성과 함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2 손을 굳게 마주 잡았습니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하여 안경을 고쳐 쓰고는 피고인들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피고인 안치수는 피고인 서은미의 계획에 가담하고 이를 실행하는 중죄를 저질렀으나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고인 서은미의 회유와 압박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음을 참작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안치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은미의 차례가 되었어요. 피고인 서은미는 자신의 탐욕과 사치를 채우기 위해 평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계획적이고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파렴치한 거짓 연기로 재판부와 배심원단을 기만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피고인 서은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선고가 끝나고 모든 것을 끝내는 의사봉 소리가 법정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서은미는 마침내 참고 참았던 광기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억울해.
판사, 너 똑바로 판결하란 말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백이 없어서.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석에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끌려나가면서 핏발선 증오의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자,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젊은 인생이 전부 망했어. 이 독하고 악마 같은 늙은이.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너부터 찾아가서 똑같이 갈기갈기 찢어줄 거야. 내가 너를 저주해. 내 모든 영혼을 걸어서 영원히 저주할 거라고.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끔찍하고 추악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고 무심한 눈으로 발악하며 끌려나가는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제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한낱 가엾고 비참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멀어져 가는 등 뒤에 대고 저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 아들이 잠시 머물렀던 그 지옥에서 너는 이제 평생을 살아보렴. 그리고는 미련 없이 단 한 줌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려 법정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자 이번에는 은미의 부모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달려들어 옷자락을 붙잡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귀한 딸 인생이 끝장나고 말았어. 당신이 우리 착한 딸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저 꼴로 만든 거야. 이 독하고 모진 여자. 어떻게 어린애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 애를 구박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게 결국 돈이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우리 딸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니 이제 만족해? 저는 그들의 손을 벌레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와 경멸을 남김없이 쏟아냈어요. 내 아들을 죽인 건 당신들이 그렇게 돈만 밝히는 괴물로 키운 당신들의 딸입니다. 내게 와서 울고불고 매달릴 시간에 당신들이 애지중지 키운 딸이 왜 그런 끔찍한 악마가 되었는지 당신들의 잘못된 교육 방식부터 처절하게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보니 서은미가 왜 그런 괴물이 되었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 것 같군요. 제 얼음장 같은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저를 기다리던 박진우 형사님과 변호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인 택시를 타고 그 지옥 같았던 장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거액의 돈이었죠. 하지만 제게 그 돈은 아들의 피와 살, 그리고 고통과 바꾼 더러운 돈처럼 느껴져 단 한 푼도 제 자신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 돈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모든 대출과 빚을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 서은미가 이곳저곳에서 끌어다 쓴 사채 빚까지 전부 갚아주었어요. 더러운 인연의 찌꺼기마저 제 아들의 이름 옆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제 아들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어요. 김태식 장학재단. 아들처럼 성실하고 마음은 착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제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과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에 제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비로소 지난 몇 달간 제 심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연을 청산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고 나니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이별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들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이 집,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보냈던 정든 집을 모두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낡은 앨범 속에서 유치원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태식아, 이제 엄마도 헐헐 날아볼게. 엄마의 남은 인생, 하늘에서 응원해줘야 한다. 알았지? 모든 것을 정리한 저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제가 새로 자리 잡은 곳은 창문을 열면 탁 트인 동해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 위의 아담하고 예쁜 집이었죠.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과 저를 괴롭혔던 악몽 같던 기억들을 모두 뒤로 하고 저는 매일 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고 아침이면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에 눈을 뜨는 꿈처럼 평온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 해변을 따라 1시간쯤 맨발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집 앞 작은 정원에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어요. 방울토마토를 심고 깻잎을 기르고 흙을 만지며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제 마음속에 깊고 날카롭게 패여있던 상처들이 마치 바닷물에 닳아 둥그러진 조약돌처럼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죠. 주말이면 김태식 장학재단에서 온 편지들을 읽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민자 이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저는 이번에 김태식 장학재단 일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의예과 1학년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꿈이었던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매일 밤 울며 기도했는데 이사장님과 김태식 선배님 덕분에 이제는 등록금 걱정 없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사람을 살리는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꼭 하늘에 계신 김태식 선배님처럼 그리고 이사장님처럼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해주는 따뜻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삐뚤빼뚤하지만 그 어떤 글씨보다도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학생들의 편지를 읽을 때면 제 아들이 마치 그 학생들의 모습으로 다시 제 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어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남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이토록 푸르고 싱그러운 희망의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더 큰 위로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물처럼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게 낯설고 불길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지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어요.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당연하게도 서은미. 저는 잠시 그 편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안에는 또 어떤 끔찍한 저주와 악담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을까? 굳이 이 편지를 열어서 제가 겨우 되찾은 이 평온을 깨뜨릴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정말로 과거의 그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제 스스로에게 내리는 마지막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예상대로 편지지에는 빼곡하게 들어찬 증오와 분노, 그리고 저주로 가득한 글씨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내용은 단 한 줄, 아니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민자,
너는 지금쯤 그 더러운 돈으로 바닷가 좋은 집에서 두 발 뻗고 편히 자겠지. 하지만 나는 이 춥고 더러운 감옥에서 매일 밤 너를 씹어먹으며 잠이 들어. 너 때문에, 이 악마 같은 너 때문에 내 꽃 같은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너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나가든 혹은 죽어서 원혼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너를 찾아갈 거야. 너를 똑같이 내가 겪은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 쳐넣고 말겠어. 두고 봐. 이건 내 모든 영혼과 피를 걸고 하는 저주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테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제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을 떨었겠지만 이제 그녀의 저주는 제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녀가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도 모자라 여전히 그 끔찍한 증오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매일 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어리고 어리석은 영혼이 말이죠.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저녁 노을이 붉은 융단처럼 펼쳐지기 시작하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간 작은 양철 화로에 그녀의 저주가 담긴 편지를 넣고 불을 붙였어요. 편지는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오그라들어 검은재로 변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과 분노까지 모두 함께 타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모두 흩어지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붉게 그리고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저녁의 수평선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지만 예전처럼 저를 집어삼킬 듯한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슬픔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담긴 잔잔하고 아름다운 슬픔이었습니다. 태시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엄마도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너가 엄마한테 남겨주고 간 무거운 숙제, 엄마가 다 끝냈단다. 그리고 이제는 너 목까지, 그리고 엄마 목까지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편히 쉬렴. 사랑한다, 내 아들. 제 혼잣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커다란 갈매기 한 마리가 제 머리 위를 한 바퀴 유유히 맴돌다 붉게 타오르는 수평선 너머로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마치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유로워진 제 아들의 영혼처럼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는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저녁 노을이 펼쳐지고 있었고 모래를 밟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평온했어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제 가슴 한쪽에 아들을 묻은 시린 슬픔은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그 슬픔에 짓눌려 살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피어난 수많은 희망들을 정성껏 가꾸고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그 누구보다도 꿋꿋하고 우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먼저 떠나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가장 완벽한 위로이자 제게 남겨진 삶의 가장 소중한 이유일 테니까요.